아주 적극적으로 케냐. 근데 우리 성풍영 우리 의장이 계시지만은 사실 우리 카이스트에서도 케냐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계시고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케냐가 굉장히 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나름대로 대응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 중국의 장점은 정부의 톱세일즈를 들 수 있습니다. 톱세일즈. 그래서 보면은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그때 당시 2012년 2월에 부주석 할 당시에 터키를 방문하고 그래서 터키하고 그 부총리와 회담을 가져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협상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2012년 4월에는 터키 총리와 중국을 방문해서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중국은 주로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와 정부 간의 그런 협력, 그런 교류를 통해서 원자력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탈원전,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 G2G, 정부 대 정부 간의 그런 어떤 교섭이라든지 무슨 유대관계 이런 거는 우리는 기대를 못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차단이 돼 있죠 지금 G2G는. 뭐 뒤에서 뭐 원전 수출을 하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도지. 정부가 직접 중국은 지금 나서고 있어요. 계속 이런 점은 우리가 뭐 도저히 지금 어떻게 따라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니까 거의 중국하고 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자금 지원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우리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러시아 외환보유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돈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관을 지금 공유하는데 러시아도 앞으로 지금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출을 좀 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지만은 그래도 원자력 이용을 확대를 해서 지금 원자력 이용률이 81%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원자력을 지금 35기가 있는데 81%로 이용을 하면서 대신에 그걸 천연자원을 전략해서 이걸 수출하자.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원전 수출 경쟁이 역시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진국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베리아 남동부에 있는 그 앙가라강 근처에 보면 앙가르스크시가 있는데 여기서 IAEA가 인정한 국제 우란 농축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CIS나 동역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연료를 공급한다든지 또는 그 관련된 기술 공유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주로 신흥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진출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뭐 국제 회의가 있으면 거기 적극적으로 연사나 패널을 파견해서 어떤 원전 수출 기회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외교력, 군사력 이게 뒷받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수출 역시 외교력이라든지 군사력 이게 뒷받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력도 중요하고 그런 점에 러시아는 그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중국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는 BOO 방식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빌드 즉 투자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소유를 합니다. own 그 다음에 사업 운영 operate 이거를 일괄 실시하는데 일반 선진국들은 이거는 전 주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전 라이프 사이클을 관장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 건설, 소유, 사업 운영 이걸 기피하는데 러시아는 이걸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가 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이제 도입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사도 지원하지만 국산화 지원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도입국의 공영 주변 기기를 국산화하는 그런 지원에서 시작해서 중요도가 높은 분야로 국산화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고요. 특히 이 도입국의 그 법 체제를 정비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 개발 대외경제은행이라는 데서 러시아 정부가 출자하고 이러한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 자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OECD 가이드라인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크롱 정권은 이제 2035년까지 원전 이용률을 50% 낮추겠다. 그러기 위해서 14기를 이제 앞으로 폐쇄하나가 있다. 그죠? 폐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수출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특히 핀란드에서 1기, 중국에서 타이산에서 2기, 그 EPR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운전이 개시될 그런 예정이고, 영국에서도 힌클리 포인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중국하고 상당히 또 제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국영 전력 회사인 EDF는 중국의 그 CGN이라고 우리말로는 광핵 집단공사 이것도 전력기업인데, 여기하고 또 자본 제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동으로 영국에 진출하고 있는. 그래서 프랑스하고 또 이 중국은 또 자본 관계에서 상당히 협력을 좀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인도에서 EPR 6기를 건설한 프로젝트의 기본 협정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적극적인 진출을 좀 시도하고 있고, 이 플랑겔 원전 가동이 연기돼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EDF에 대해서 2021년까지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EPR 국내 신설 계획을 제출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목수 연료, 사용 해결료를 다시 재활용하는 목수 연료를 적극적으로 지금 재활용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플루토늄의 멀티 재활용, 재활용 재료를 이제 고속 중성자 원자로 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인도의 자이타푸르라고 하는 원전이 9.6기가와트의 원전 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 원전 계획에 있어서도 한국하고 러시아라고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체코, 폴란드와 지금 예비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프랑스는 이런 원전 비율을 이제 50%까지 2035년까지 50%로 지금 한 70% 이상이 되는데, 이용률을 낮추는 대신에 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늘리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2018년 20%인 재생에너지의 그 비율을 2035년에 45%까지 높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되 또 원전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수출도 추진하고 그 생태계를 계속 강화를 해나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 우리가 다루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도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원전 산업의 능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미래 수출 시장에서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내걸고 사실 원전 수주에 굉장히 힘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몇 가지 점에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프랑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간 기업들의 파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영 기업이 제시하는 매력적인 상업 조건과 대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은 국영 기업이 없잖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 파격적으로, 또 더구나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그다음에 민간 상업은행이 그렇게 적극적인 자본지원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이다. 이런 점을 들 수 있겠고, 또 G2G 우리도 약하지만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정부 간 관계를 유지하기가 따라서 매우 힘들다. 더구나 그 아까 비확산 원칙 뭐 그런 것 때문에 G2G 관계를 맺기 매우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도 금융회사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해외 민간 투자공사라든지 미국 개발투자공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영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영은행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고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약점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원전 기술은 지금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을 안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보글이라든지 이 서머와 같은 이런 그 원전이 이 건설 비용이라든지 공사 기간에 문제가 있고 또 건설이 중지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내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물론 인정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 국내에서 원전 건설 경험이 최근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수입을 할 수 있느냐? 원전을 우리가 발주하기 어렵다. 뭐 그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 2, 3 협정, 1, 2, 3 협정이라고 하는 황금률이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4년 원자력법 제123조에 대해서는 이 체결에 따르는 나라에만 원자력 발전 기술을 수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란 농축이나 연료 재처리 기술 이런 걸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이제 비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원전 수출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을 하나의 약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마지막 남아있던 일리노이주의 허니웰 메트로폴리스 우라늄 전환 공장이 2017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마저도 현재 우라늄 95%를 반입하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 만들어서 반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5개국에 대해서 잠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여건과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강대국들이 원전 수출을 정말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내걸고 있고 미국마저도 지금 다시 원전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년 전 유해의 원전 수주 간격. 이때 보면 대단했죠. 그래서 국민의 자부심과 성취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약화됐죠. 거의 땅에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UAE에 이은 원전 수주의 후속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여건은 거의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등에서 이런 원전 업계는 원전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의 탈원전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수주 후속타가 나오기 매우 힘들지 않느냐. 더구나 G2G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굉장히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후속타가 나오기 매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그 유해 원전 수주의 비결을 잠깐 요약을 해보고 그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불모지에서 원전 수출을 우리가 달성했는지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첫 번째 그때 당시에 톱세일즈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은 저는 공국질 가방을 들고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는 모습 이걸 이제 그건 이제 보도가 됐죠. 이런 즉각 날아갔죠.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걸 통한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톱세일 못했다. 그냥 장관끼리 전화만 주고받았지 한국처럼 저렇게 대통령이 날아가서 저렇게 저 정도 할 정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수주의 비결은 관민 협력 체제가 구축이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같은 발전 자회사, 한전 등 발전 자회사, 그리고 기술 회사, 기기 생산업체, 건설사 이런 그 여러 회사들이 주체들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을 했고 정부가 이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체제가 잘 구축됐죠. 세 번째는 적절한 컨소시엄을 형성했습니다. 이 발전회사만 나선 게 아니고, 일본은 사실 발전회사만 나섰죠 그때. 근데 우리는 발전회사만 나선 게 아니고 원전을 보유 경영하는 한전이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업체가 난립된 게 아니라 과정체제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전회사, 즉 한수원, 그 다음에 기기생산체, 두산중공 각각 한 개씩만 존재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싸게 우리가 우리가 수주를 했죠. 그 다음에 패키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종의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제공한 거죠. 패키지로. 그래서 원전 외에도 IT 기술, 산업기술 협력, 그 다음에 인재 육성, 군사협력, 뭐 이것도 나중에 문제는 됐지만 어떤 군사협력 이런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 굉장히 어필했다라고 좀 들 수 있고요. 또 가격 경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또 공기도 단축, 다른 데보다 짧게 하고 그 다음에 해결료 공급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60년에는 장기 운전 보장도 해주겠다. 핵 폐기물 처리도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인데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근에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장기 운전 보장 5년밖에 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좀 문제가 좀 틀어지고 있는데 핵 폐기물 처리 이 문제 또 좀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이걸 이제 제시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원전 수출 시장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요. 요약을 해보고 한국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은 요약을 몇 가지 할 수 있는 첫 번째, 10년 전에 UAE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이제는 찾기 힘들다. 뭐냐면 거기서 UAE는 자국이 다 자금도 지원해주고 모든 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가서 돈 받고 원전 건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운영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인재 교육시키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 수출국이 스스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고 원전을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전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판매해서 자금을 회수해가라. 다만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좀 보장해주겠다. 미니멈 어느 정도 이런 식의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그 수익은 그 전기요금으로 가서 가져가라, 챙겨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누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의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죠. 지금 한전이 뭐 적자가 작년에 1조 2천억 영업 순손실이 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줘다는 한수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굉장히 지금 동떨어진 상황에 우리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파격적인 정부 금융 지원도 그리고 위상 강화 이거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돈이 있다 하더라도 OECD 국가이기 때문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한도, 그 다음에 어떤 자본의 상한 기간,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거든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국은 완결된 핵 주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러시아, 중국 다 그 농축 우라늄 이거 다 제공해주겠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우리가 제공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은 여기서 뭐 국내에서 원전 건설하지 마라. 이거 완전히 그 중요한 부분이 깨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너희들 믿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덕환 회장님 잘 말씀해 주시는데 뭐 너희들 뭐 어떻게 자동차 생산도 안 하면서 수리만 해주겠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완결된 핵주의를 우리가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또 여기에 비춰가서 우리가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한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보다 유리하고 또 기술력도 우리가 미국의 NRC에서 결국 설계 인증을 받을 정도로 뛰어나고 또 UAE의 수출 경험도 있고 건설 경험도 있고 국내에서 사고 없이 원전 운영 잘 하고 있고 하니까 기술력 최고, 가격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운 기회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여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탈원전 때문에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가
지금 깨져 있다 라고 한 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건설에서부터 연료 공급, 유지 보수, 그다음에 후행 과정, 백엔드 이런 전 주기 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외국에서는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정비 서비스 계약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5년으로 단축된 점, 그것도 아까 한국에 대해서 전 라이프 사이클, 전 주기적 그런 어떤 관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정부의 자금지원 무기로 신흥국 시장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먼저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한전과 한수원의 이원화된 수출구조.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는 이게 이제 같이 나갔거든요. 한전과 한수원이 같이 이렇게 해외 진출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냐? 한전은 주로 상용화된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수출을 담당하고 이 한수원은 조금 규모가 작은 SMR 위주로 수출하라. 그리고 기술력이 좀 필요한 뭐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니 뭐 그렇게 꼭 분리를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같이 해서 연합부를 형성을 해서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 상황과 한국의 위치를 잠깐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 본다면 지금 5개국이 다 여기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EDF, 러시아 로스아톰, 그 다음에 한국전력, 펩코, 중국 국가핵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CNNC 이런 거 경쟁하고 있고 또 미국도 여기에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는 지금 농축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지금 농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원자력 협정을 좀 체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1, 2, 3 협정 때문에 상당히 미국은 아직도 농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자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란처럼 우리도 이란처럼 농축하도록 하라 해달라라고 하는 미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회의적이고 또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우디가 농축하는 것에 반대하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우디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 상황에 민감한 그런 그 여건에 놓여져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하고는 또 어떤 거냐면 러시아는 이제 그 원유 있잖아. 원유 감산할 때 이번에 그 오펙하고 러시아가 그 연합을 했거든요. ROPEC. 그렇기 때문에 감산할 때 러시아가 얼마죠?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하여간 그 협력해서 감산했거든요.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대항하려면 이제 중동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감산하자. 그래서 가격을 좀 올리자라고 해서 또 원유 쪽에서는 미국의 공동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미묘한 관계, 미국하고도 미묘한 관계.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애매한 입장이고요. 또 우리나라 관계는 지금 캐리가 개발한 100메가와트급 SMR에 대해서 1억 달러를 지금 출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잘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좀 미묘한 지금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수원은 SMR 수출을 위해서 MOU 체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의 뉴스케일도 여기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손잡고 우리가 가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하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SMR에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이제 원전 협상 잠시 소강 상태고요. 어쨌든 사우디는 상용과 소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듀얼 트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용에서는 한전, 그 다음에 이 소형 쪽에서는 한수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요것도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효율적인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서 프랑스 EPR은 1600메가와트, 러시아는 1200메가와트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우디는요, 우리나라에 설계 인증을 요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스스로 그 인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좀 해달라. 그러면 이게 설계 인증 받으면 그걸로 그냥 가능하겠다. 그래서 또 이런 쪽에도 한국의 또 기술의 어떤 협조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도 상당히 그 접근의 그 비교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UAE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UAE는 원래 공기가 2017년에 이제 완공은 됐는데 이 가동이 이제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2021년에 가동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원자력 정책에서 필요한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럼 체코에 있어서는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RFP, 즉 Request for Proposal 내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한수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 설계, 즉 APR 1000, OPR 1000을 응용한 APR 1000을 가지고 지금 기초 기본 설계, 이 기본 설계 중에서 더 기초, 기초 기본 설계 지금 진행 중이고요. EU의 또 설계 인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코에서도 일본과 프랑스, 죄송합니다. 5개국이 경쟁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일본과 프랑스가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아트메아가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한국은 지금 열심히 우리 원자력체가 체코와 여러 가지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몰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지금 몰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지금 바엔사가 원래 조선노조 출신인데 그러면서도 석탄노조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EU가 CO2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폴란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석탄 노조가 그다지 반발을 해놓으면서 이제 결국은 CO2 감축을 하라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 건설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6기 건설 좀 추진하고 있고요. 폴란드에서는 별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형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원전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EC하고 비즈니스 모델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C하고 유럽위원회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또 무시 못하고 프랑스도 영향력이 있고 또 러시아와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 그런데 이 폴란드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런가를 뭐 왜냐면 뭐 그냥 과실만 챙겨가고 아무 거기 현지 뭐 투자하고 뭐 무슨 그런 건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하고 프랑스와 경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요약해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외교력이 결합이 되는 게 원전 산업의 특성인데요.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당장 그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아까운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아니 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런 기술력 있는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는 포기해야 되냐 한발 놓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그 대규모의 자본,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 아니에요. 소규모 자본이 아니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또 IB, 우리도 IB가 5개 지금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IB들이 뭐 미래에셋고 뭐 여러 뭐 한국투자증권인가요? 5개가 지금 지정이 되는데 이런 5개 투자은행들이 좀 리스크를 걸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하고 연계도 하고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발주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형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노형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형 노형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제 전력 계통이 굉장히 분산화가 될 것 같고요. 이 대형보다는 소형 위주로 많이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새 뭐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거기에 맞는 노형을 개발하는 게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4세대 스마트 원전 개발에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 굉장히 좀 시축적이고 또 이 우리 재생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 간헐성의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껐다 켰다도 할 수 있는. 제가 우리 그 세미나에서 논의한 바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 전원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좀 플렉서블한 이런 그 노형을 좀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핵 주기를 완성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우라늄의 채광에서 가공, 원전 건설, 사용 해결 처리 이런 전 핵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된 수출 구조를 좀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전 따로, 한수원 따로, 뭐 이 기술 따로, 저 기술 따로, 규모, 이익, 뭐 상용, 또 뭐 무슨 소형 이렇게 뭐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는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양성. 그래서 무엇보다 신흥국들은 최우선적으로 자국 인력 양성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우리 항상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 원전 생태가 붕괴되는 인력 양성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지금 인력이 잘 입학도 안 하고 또 이탈하고 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괜찮다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좀 나중에 논의하고 또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